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2025년도 1월 6일이고요. 지금 10시 2분 정도가 됐네요. 어, 사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저의 개인적인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방송을 제가 오늘 하고 있고요. 원래 지난주 방송이 어떻게 보면 새해 마지막 방송이었죠. 새해 마지막 방송이었고, 오늘 이제 새해 첫 방송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연말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어수선한 가운데 좀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서울 날씨가 오늘 많이 뭐라 그럴까요? 소위 그냥 꾸리꾸리하다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맞나? 지금 오는 길에도 보니까 진눈깨비인지 우박인지가 내리더라고요. 내리고 지금 약간 빗발로 바뀌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하늘이 좀 탁한 하루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좀 뉴스나 이런 것들도 어수선하고 안타까운 뉴스도 있고 해서 그 어떤 연도보다 한 해의 시작을 좀 차분한 마음으로 가져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너머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오늘은 거의 시간 맞춰서 들어왔죠. 네. 바다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본날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몬순이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면서 울산은 봄 같아요 말씀하셨는데, 와, 울산 날씨가 맑군요. 지금 서울은 날씨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토드티엔님께서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니까 11시에 이제 새해 첫 그 뭐랄까요, 특집으로 조비룡 선생님께서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병원 조비룡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을 하셔서 제가 10시에 이거 하고 끝나고 인사드렸어도 참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혼자서 좀 했습니다. 윤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 유은님께서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요. 임문경님께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블링블링 헤어스타일 멋지세요. 제가 주말 사이에 머리를 좀 잘랐는데 좀 너무 잘랐나 싶기도 좀 합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길렀다가 반곱슬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반곱슬이어서 머리가 좀 길러도 좀 덜 지저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자르는 타임을 항상 놓치고 가서 이렇게 자르는데, 요즘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점점 흰머리가 늘고 있습니다. 점점 흰머리가 늘고 있어서 저는 얼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었지? 머리를 잘라서 그런가? 어제 뭔가 많이 먹지, 라면을 먹고 자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흰머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이가 드는 거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누구는 염색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뭐 자연스러운 늙어감에, 제가 뭐 늙어감을 따질 만한 나이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한 해 한 해 계속 늙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 싶고요. 윤희님께서는 콜로라도는 콜로라도 날씨입니다. 추워요. 제가 말씀드려요. 저 한 번 딱 덴버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콜로라도 주도가 덴버일 겁니다. 그래서 덴버를 학회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는데도 꽤 가을 날씨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준님께서는 동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동경도 우울한 날씨예요 하셨는데, 동경.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약간 TMI인데 문득 그냥 TMI인데 동경 이야기를 하시길래, 사실 제가 태어나기가 동경태생이거든요. 생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한 두세 살 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동경에서 공부를 하시던 와중에 이제 저를 낳으셔서 제가 태어나기는 동경에서 태어났대요. 전 기억이 없죠. 전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호적 등본이라 그러나요? 초본을 때 보면은 출생지가 뜨는데 그건 또 일본어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일본에 뭐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뭐 영주권이나 뭐 시민권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본은 그냥 외국인 신분에 일본에서 태어났고 그냥 그 제가 알기로 부모님한테 들은 걸로는 일본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면 무슨 유학생들한테도 출산 지원금 같은 거를 줘서 뭐 돈 받으셨다는 일본 정부로부터 돈 받으셨다는 이야기 들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문득 떠올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부터 제가 그냥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모든 별명은 다 일본 계통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쪽발이부터 시작해서 뭐 와리바시 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항상 놀림을 받았어서 문득 그냥 떠올랐습니다. 레이디 데이 왈츠님께서는 네, 이거는 차마 제가 읽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냥 읽는다면 홍해걸 선생님보다 제가 잘생기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비슷하다고만 해주십시오. 제가 홍해건 선생님 처음 뵌 거에 제가 본과 1학년 때일 겁니다, 아마. 국가대학 다닐 때. 2003년도죠. 2003년도에 홍해건 선생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는 아마 당연히 뭐 비욘디 생기기 전이고요. 그때는 이제 기자를 하실 때고 홍해건 선생님 저를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죠. 왜냐면은 그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셨거든요.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연을 하셔서 그때 홍익원 선생님 처음으로 뵀었고 그 의사의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정신과 의사로서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을 그래도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만 홍익원 선생님께서도 그냥 진료실에 있는 의사가 아니라 진료실 밖에서 의사라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또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세대 의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다양한 의사 선배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일찍부터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은 그래도 알려지기로는 이제 홍익원 선생님이 거의 처음이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자하셨죠. 기자하셨고 기자 하시면서 초반에 이제 의약분업 사태가 1999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죠. 2000년도에 의약분업 사태가 터지면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기자로서의 역할들을 하시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가장 대한민국의 큰 이슈였기 때문에 다양한 토론 방송에도 이제 출연을 하시면서 당시에 의사가 잘 하지 못했던 뭐 어떻게 보면은 의학이 포함된 의사 직군이 포함된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다뤄주시는 역할을 하셨죠. 그런 부분에서 홍익원 선생님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진료실 밖의 의사로서의 역할에 자리매김을 하셨고 그게 쭉 이어진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정말 홍익원 선생님 존경하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도 저는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비욘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뭐 직접 홍익원 선생님을 대면한 적은 없지만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뭐 강의 때야 뭐 근데 그건 대면이 아니니까요. 직접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그래도 홍익원 선생님께서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역할들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그런 후배 입장에서 뒤를 이으려고 애를 쓰는 입장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이런 비욘디를 통해 가지고의 다양한 활동들도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준님께서 피디님은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고 다이어트 성공 기원님께서는 선생님 왠지 풍채가 좋아지신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얼굴이 부어서 그렇습니다. 왜 얼굴이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얼굴이 부었지? 제가 지금 최근에 건강검진 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건강검진 때문에 하루 방송을 못했죠.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체중이 늘었더라고요. 체중이 늘어서 지금 다시 좀 살을 어떻게 뺄까? 다이어트 성공 기원님처럼 저도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최근에 조금 식단을 조절하고 있는데 오늘 얼굴이 부었네요. 머리를 잘라서 그런가? 오늘 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낸다는 의미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비욘디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 살아간다라는 의미에 대한 거를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그 내용만을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가 제가 지난번 이제 트라우마와 관련된 주제로, 예, 우리 삶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큰 사회적인 트라우마 중에 있고, 또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또 발생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주제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인데, 갈등이 있다는 거 역시도 어찌됐건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니까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직간접적으로 이제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랄까요, 은연중에 드러나는, 혹은 제가 뭐 일정 부분 돌려서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던 이런 걸 가지고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하시던데, 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답답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통상적인 범주가 아닌 영역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하는 상황들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거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상이라는 기준을 한쪽으로 조금 이렇게 저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설령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적법성?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은 영역 내에서 목소리를 낸다면 그 주장이 다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과 상식이나 혹은 대부분의 목소리와 다소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도 의미는 있겠다는 생각을 오면서 좀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 사회가 항상 발전하는 건 정반 합의 논리에 의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정반 합의라는 영역이 때로는 그 목소리가 너무 한쪽으로 몰리게 됐을 때 정반 합의 영역이 너무 커져 버리거든요, 이 반동이. 예. 즉 우리가 원하는 정반 합의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갔을 때 가장 안정감 있게 갈 텐데, 사회 대다수의 어떤 관점이나 특히 이제 정치적인 색깔 자체가 한쪽으로 과하게 쏠렸을 때는 이 정반합의 각도가 커져 버릴 겁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과거 프랑스 역사상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왕권이라는 것 자체를 붕괴시키고 이제 소위 말해서 공화정이라는 걸 만들고 난 직후에 이 정반합의 영역이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공포정치라는 식의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역사라는 거는 기존의 여러 가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 올려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진행 방향에 있어서의 발전의 어떤 영역들이 과거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거에 대한 거를 견제하는 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적법 절차 안에만 있다면, 예, 그리고 적어도 그게 그 누군가에게 죄송하지만 계엄은 이거는 아니죠. 예. 왜냐면 이거는 폭력이잖아요. 예. 그 폭력적인 방법만 아니라면, 예, 그 누군가를 위해하고 이런 아주 그냥 말도 못하는 폭력의 영역이 아니라면, 사회적인 영역 내에서 주장을 하는 거라면, 예, 나와 다른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존중해야 될 가치가 있고, 그거 덕분에 우리 사회의 정반합의 과정에서의 그 각도의 크기가 휘청휘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호기심이라는 거를 강조하잖아요. 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의미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걸까라는 거를 호기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또 시야가 있고 시각이 있고, 예, 또 그 나름대로 우리 사회를 지켜내기 위한 뭐랄까요? 그 치열한 노력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애절함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존중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트라우마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들은 기본적으로 그 트라우마의 가장 안 좋은 점은 그 과거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트라우마를 말씀드릴 때 트라우마의 증상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4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이미 과거의 영역에 있는 트라우마를, 물론 현재 진행형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현재 진행형인 경우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인제는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설령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일도 없고, 설령 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재의 트라우마인 것처럼 자꾸 착각해서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와 버려요. 그게 트라우마의 재경험이거든요. 즉 예전에는 내가 사람에 대한 공포가 생겼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뭐 특정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뭐 선생님이 됐던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혹은 친구 관계가 됐던, 예, 특정 영역 직군이 됐던. 근데 그게 과거의 영역이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미 다 종결됐어요. 나는 이제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 않고 그때 그 부모님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뭐 분리해서 지내고 있고, 내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일도 없이 나는 직장 생활을 따로 하고 있고, 혹은 직장 상사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경우에는 나는 이제 그 직장을 나와서 다른 직장에 있고, 혹은 그 상사가 나갔고, 그러면은 이 모든 트라우마들은 예전의 영역이죠. 과거의 영역이고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근데 내 정서적으로는 자꾸 과거의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어릴 적 아버지에게 혼이 과도하게 났던 상황에서 성장을 했던 사람은, 그게 뭐 학대가 됐던 폭력이 됐던, 그러면 아버지처럼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면 과거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동일시되면서 그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과거의 아버지랑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엄연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사한 측면 그거 하나 때문에 내 감정이 과거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감정이 과거를 재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를 못 살죠. 트라우마의 또 다른 거는,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재경험했을 때 내가 그 재경험하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예전의 감정들이 다 다시 떠오르니까 그런 유사한 상황만 생겨도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회피죠. 내가 새로운 직장을 다녀서 새로운 직장 상사와 새로운 동료들과 새로운 팀원들과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야 해요. 근데 나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혀져 있어서 예전에 그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혔던, 직장 동료들이 나를 따돌렸던 그런 것들을 자꾸 현재로 가져오게 되면은 나는 과거의 직장이 아니라 새로운 직장이고 사람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새로운 직장 생활도 못할 거라고 회피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과각성이죠. 예민해지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슥슥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 또 나의 트라우마를 자극할지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긴장이 있는 거죠. 주변을 살피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날 공격하지 내 욕하지 않을까? 혹은 또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누가 또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예전에 그 있었던 그 사고가 다시금 터지지 않을까? 항상 예민해 있는 거예요. 차를 탈 때도 부들부들 떨면서 타는 거죠.
비행기를 탈 때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막 여기서 무슨 뭐 마치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그럼 우리 몸은 이제 과활성되잖아요. 교감신경이라는 거 극도로 올라와 버리죠. 그럼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럼 그만큼 지치죠. 사소한 일에도 화들짝 놀라버리고. 그리고 예민해지면서 타인이 조금만 뭐라고 건드려도 과도하게 내가 반응해 버린다거나.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항상 긴장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가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왜곡되는 거죠. 이 사고체계가 왜곡된다는 거는 이게 과해지면 망상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사고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컵 안에 있는 비커의 물이 투명한 색인데도 불구하고 투명한 맑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 자체가 지금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 비커 안에 컵 안에 맑은 물이 뭐 붉은색 물이든 파란색 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는 이유 역시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트라우마가 가지고 안 좋은 영향은 우리를 하여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괴롭힌다라는 측면이 가장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우리가 특고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한다는 영역 역시도 동일한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는 과거의 영역이거든요. 현재가 아니거든요. 현재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현재를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현재의 관점에서 재경험하는 겁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금 현재의 환경을 내가 경험해 나가면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상황이 현재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구나. 다르구나. 현재는 현재고 과거는 과거구나를 분리해낼 수 있으면은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낸다는 의미라고 지은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살아간다는 건 내가 순탄하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살아가듯이 크게 뭔가 의식하지 않고 뭔가 되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순탄하게 항해하는 배처럼 앞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살아낸다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억지로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순탄하지 않고 뭐가 턱턱턱 걸리는 것 같고 뭐가 불편하고 나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지만 그게 뭐가 트라우마가 됐든 뭐가 됐든 말입니다. 많지만 내가 일단 살아내는 거예요. 억지로. 힘들지만, 힘겹지만. 때로는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고 살아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트라우마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내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벗어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것들도 있겠죠. 좀 다른 영역에서는. 내가 지금 트라우마 상황에 있어요. 뭐 내가 지금 질병 중에 있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예. 혹은 지금 내가 아주 힘겨운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힘겨운 상황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원치 않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암이 대표적인 경우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사건 사고 역시 또 마찬가지죠.
그런 나의 의도나 나의 행동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트라우마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잘못해서 나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말이나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단 실수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 살아낸다라는 거는 동일해요. 우리의 상황이란 결국에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버텨낸다는 거죠.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태풍이 쳐요. 그때는 그냥 묵묵히 그냥 그 두꺼운 외투를 쓰고는 묵묵히 가는 거예요. 혹은 가지 않더라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최소한으로만. 그것도 살아내는 거죠. 전자에 있어서의 살아낸다는 건 내가 과거의 트라우마 상황에서 트라우마 이후에 내가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낸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 나가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한층 한층 나의 경험치에 대한 걸 다시금 쌓아 올리는 데 있어요. 왜냐면은 현재는 다르니까요. 현재는 과거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바뀌어진 현재에 대한 삶을 내가 오롯이 살아내다 보면 '아 내가 과거랑 다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경험하게 돼요. 그럼 이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트라우마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최소한도의 삶으로 나를 그냥 축소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버텨내는 거예요. 내가 놓지 않는 거죠. 내 삶이라는 것 자체를. 근데 트라우마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트라우마는. 다만 여기서 예외인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가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내가 도망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거는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 무언가에 대한 기간을, 그 무언가에 대한 과정을 버텨내고 견뎌내야 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은 트라우마죠. 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암을 진단받고 이 암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 수 없고 초기에는. 그러면은 말도 못하는 불안이 올라오죠. 근데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뭐 이 암이 어떤 암인지, 어떤 병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 없잖아요. 이때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도 그냥 버텨내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암 진단 초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정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병기라는 게 확정이 되고 어떤 치료가 앞으로 진행될 거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뭐 수술, 항암, 뭐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요즘에 뭐 표적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일정 부분의 기간이 생길 거예요. 적어도 수술 이후 뭐 항암, 방사선까지는 암 치료에 있어서는 좀 힘든 기간이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내가 그냥 최소한의 삶에서 버텨내기가 필요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고 나서 일정 부분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암 치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암 치료로 인해서 나름 힘들어진 혹은 피폐해진 나의 삶의 영역이나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힘든 기간이 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좀 지나고 나면은 이 과거의 암이라는 트라우마는 적어도 과거의 영역으로 지나가게 되죠. 물론 여전히 재발에 대한 불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만 재발은 재발하기 전까지는
그건 나한테 지금 주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염려만 될 따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우마의 재경험 같은 거예요. 내가 현재에는 적어도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진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전 암 치료로 일정 부분 나의 몸은 건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암 진단의 상황을 머리 안으로 재경험하면서 나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에 대한 걸 머리 안으로 자꾸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과각선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과거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암이 새롭게 진단되기 전까지는 이건 다 과거의 영역이에요. 그럼 나는 현재의 삶을 그때부터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 상황에서 현재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예, 내가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내 삶을 다시금 재설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즉 살아낸다는 건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일단 내가 이 트라우마라는 상황 자체가 지나갈 때까지는 버텨내는 살아내기예요. 두 가지 모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트라우마가 일단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트라우마를 과거의 영역으로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현재의 삶을 앞으로 살아낸다는 거죠. 전진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트라우마를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일전에 아는 형님에 나가서 아는 형님에 나갔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무겁게 하죠? 하여튼 주제가 그래서요. 아는 형님에 나가서 그 외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강연식으로. 사실 그 주제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주제는 아닌데, 예, 뭐 제작진에서 그 주제를 되게 저한테 원하더라고요. 예, 그 주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튼 근데 거기서 제가 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외도를 경계하는 이유는, 우리가 외도를 유혹이 있음에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외도라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당면해야 될 어, 사회적인 파장, 개인적인 파장 때문이죠. 즉 제가 거기서 나락에 대한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나락 빠지는 거에 대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경계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려고, 내가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스스로의 그 욕망이나, 예, 혹은 유혹을 뿌리치려고 애쓰는 거고, 즉 내가 더 큰 두려움을 막기 위해 가지고 내가 현재에서의 삶에서의 일정 부분의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트라우마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왜냐면 물론 이 외도라는 뭐 이런 특정 상황은 그 누군가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이 또 트라우마 상황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예, 왜냐면 트라우마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상, 예, 부정적인 영역이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상황이 되면은 그게 아무리 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일단 트라우마예요. 예. 왜냐면 뭐 제가 잘못을 했다 그래 가지고 내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내가 극복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근데 물론 우리가 경계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판단의 실수나 혹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락을 가는 상황에 대한 거를 조심하고 경계하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혹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때에 따라서는 나의 행동과 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튀어서 부정적인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결국 나의 삶을 나락으로 가져갈 수 있죠.
우리가 그 나락이라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기 전에는 경계하고 그 나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끊임없이 잡아가야 되지만 어쨌든 나의 실수든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이 중심축이라는 거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고 쳐요. 나는 엄청나게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면서 나락으로 몰리는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거 역시 또 트라우마죠. 그리고 이거의 상황은 이 나락에 대한 상황은 개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아 내 인생 나락 갔으니까 포기해야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역시 또 트라우마 중에 있는 거거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앞서서의 트라우마는 내가 원치 않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무작위로 떨어진 영역이라면 지금 이거는 일정 부분 이 트라우마를 내가 자초한 측면이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살아낸다라는 의미는 저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그게 설령 내가 악의적인 의도를 설령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오로지 책임지는 데서 살아낸다는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죠. 다만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상처들은 서로서로 이렇게 양해하면서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 거라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 역시도 그 어떤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해졌다라면 그 서로서로에게 트라우마죠. 물론 제가 잘못한 거긴 하겠지만. 근데 서로서로에겐 트라우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트라우마를 과거의 트라우마로 바꾸고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내기 위한 첫 시작점은 적어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부터라고 생각은 해요. 가끔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제가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저의 어떤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제가 지탄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타격이 제가 이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소한 논란거리들은 사실은 어 타격감이 있어도 제가 이렇게 제 인생에서의 큰 방향을 틀어야 될 정도로 엄청 지탄을 받거나 나락을 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죠. 근데 그럴 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저 스스로. 그때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그 상황에 대한 거를 적어도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져야겠죠. 첫 번째는 제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예 저 스스로 반성하는 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피해가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을 복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엔 제가 아마 사회적인 역할을 지금처럼 지금보다 지금도 아주 그래도 어찌 됐건 지금도 사회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사회적인 역할을 지금처럼 하는 거는 힘들겠죠.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일정 부분 제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저의 삶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삶의 어떤 그 영역을 축소시킨 내에서 삶을 살아내는 데 집중하겠죠, 저 나름대로. 그리고 그 살아내는 게 쪼끔은 수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살아간다.'로 바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제 삶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데 집중을 하겠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저의 삶의 영역이 거기서부터 다시금 조금씩 확장될 거예요. 아까 그 살아낸 트라우마 이후에 지나간 과거의 트라우마 이후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삶의 영역들을 재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까지는 다시금 일정 부분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게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라는 영역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내가 자초한 트라우마에서 그 트라우마라는 거를 부인하거나 그 트라우마라는 거를 단시간 내에 극복하려고 또 다른 트라우마를 양산해내는 것. 그거는 경계해야 겠죠. 이건 또 다른 경계죠.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게 나락에 대한 경계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일정 부분 그 상황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발생을 했어요. 나락을 빠졌어요. 그다음에도 이 나락에 대한 경계는 유효해요. 왜냐하면 밑바닥 밑에 또 밑바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경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수습이죠. 그게 수습이죠. 근데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모든 위인전을 다 봤을 때 제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해서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인물들에 대한 인물 분석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이렇게 치열하게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 이런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과거에 트라우마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다 힘든 시기를 가졌다고. 이게 본인의 의도가 됐던 혹은 환경이 됐던. 근데 그거를 다 딛고 올라선 경험이 또 다른 트라우마가 왔을 때 그거를 핸들링 해 나가면서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의 삶의 어떤 과정이 성공 가도였다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트라우마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퍽 하고 뭔가가 상황이 턱 터졌을 때 그때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트라우마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여지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걸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에는 아주 힘겨운 상황이고 괴롭고 도망치고 싶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말도 못하게 비난하고 싶고 예. 분노와 짜증과 억울함이 막 솟구쳐 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견뎌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트라우마라는 경험 자체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힘든 상황, 새로운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게 사회적 맷집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맷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을 전 요번에 이 레질리언스라고 표현하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탄력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레질리언스라는 이 영어 용어는 레질리언스인데요. 근데 요번에 이제 미국 뉴스 쪽을 보다 보면은 예, 한국 민주주의의 레질리언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번역할 때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탄력성, 회복력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런 거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도 말도 못하는 트라우마들을 경험해 왔잖아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트라우마에 대한 그 극복의 경험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가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 없이 치열하게 노력해왔던 그 산물이 물론 그 트라우마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겠죠. 베제크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노, 짜증, 억울함의 단계를 지난 것 같은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살아내고 계시다면요. 지금을 살아내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살아냄의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당연히 회복 탄력성이 생긴 거죠.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명예회복을 해가지고 수군 통지사라고 그러나요? 그 자리에 와서 왜군하고 싸우려고 보니 12척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배가. 그거를 맡아낸다는 거는 살아낸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생기겠죠. 자, 질문 좀 볼까요? 네, 몬순이님께서 우울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 제 친구가 신장암 말기예요. 온몸에 암이 다 전이돼 있으시다는 거겠죠. 친구가 저에게 이제 힘들어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전화로 그래서 오랫동안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한 동네에서 한날 오전 오후로 태어난 친구인데 라고 하셨는데 트라우마에서의 회복 탄력성은 결과가 담보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또 그것도 인생의 인생의 순리겠죠. 우리 인생의 순리겠죠. 이건 순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아이러니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순리예요. 왜냐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답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 수 없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삶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의 여러 가지 결과들도 결과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게 긍정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무조건 뛰어들어 가지고 뭐랄까 그냥 무작정 희망을 쫓아가는 게 부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순수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앞에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희망찬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형태가
가치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어떤 것들은 남거든요. 무조건 남아요. 과거에 민주 열사분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을 때, 예전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을 때 눈앞에 있는 결과는 실패라고 보였을지 모르죠. 하지만 가치는 다 살아남아 있잖아요. 우리 삶 역시도 그래요. 우리 암이라는 상황에서도 설령 우리가 암에 의해 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의 영역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래 가지고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건 결코 아니에요. 혹시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책 이름을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숨결이 바람되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숨이 바람이 되는 거죠. 예. 피디님께서 When Breath Becomes Air라고 숨결이 바람될 때 책 제목 맞나 보네요. 예. 이게 한 암 환자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세요. 철학자기도 하고 문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인문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폴 칼라니티. 예, 피디님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를 다 주시네요. 약간 위키피디아 같으신. 이분의 삶의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불행한 내용이 아니에요. 비참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삶에 있어서의 더 많은 관점과 시각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끔 해주거든요. 친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분이 본인의 그 암투병에서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분에게는 하루하루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삶과 유사할 정도이고요. 한편으로는 더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우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큰 공감이죠.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더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가 필요하냐죠. 너가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도와주겠다. 제일 안 좋은 거는 지레짐작해서 도와주는 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령 내가 자초한 제 나라기라 하더라도 물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더 당연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낸다라는 건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삶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 질문도 볼까요? 레고 코레이아 헤리아 님께서는 제일 친한 경찰 아저씨 친구가 있는데 결혼 생활 10년 차인데 육아, 가정 생활, 일, 경제 상황 등등 모든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비온 뒤 많이 보는 제게 정신과 추천해달라 그래서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정신과 가는 것과 부부 상담 혹은 상담사분께 상담받는 거랑 뭐가 더 좋을까요? 답변 꼭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원장님 도와주세요, 제 친구. 우선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우리나라의 약간 특수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약간 특수성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의 역할은 정신질환에 좀 더 특성화돼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외국은 조금은 더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서 이제 진짜 정신분석을 따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상담을 별도로 하시는데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은 정신질환 진료에 조금은 좀 특화가 돼 있는 것 같고 다만 진료 시간이 좀 길죠. 진료 시간 우리나라보다 좀 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좀 혼재돼 있고 따지고 보면 약간 과도기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모호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나라 정신과 진료는 약물 처방만 하는 짧은 진료 형태가 상당 부분이고 근데 다만 최근 들어 가지고 상담 영역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별도로 또 상담 센터라는 게 또 존재를 하죠. 아. 안타깝지만 정부의 방향은 정신과 의사가 오랜 시간 상담을 하는 거를 원치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결국에 이게 다 비용이에요, 죄송하지만. 예. 그럼 결국에는 사실 제가 비욘드에서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진료에서 상담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효율성이 좋은 의사는 아닙니다. 진료 효율성이란 여기서는 이제 일정 부분 뭐 병원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근데 의사한테 뭐 그래도 의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과 의사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지금 2월 달 무렵에 한 번 더 지금 개정될 예정으로 있는데 어 상담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처방을 낼 수 있는 그 진료 폭을 더 제한을 시켜 버리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거는 초진 이후에 6개월 지난 환자들은 그걸 더 축소시켜요. 그러면은 진료를 보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상담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일반적인 정신과 진료에서 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상담을 받는 거는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의 요지에서는 여러 가지 삶에서의 스트레스 혹은 영역들 때문에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스스로 버거워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스스로도 위축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나의 사회생활, 대인관계, 직장생활에 지장이 저명하다면 질환에 대한 영역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이게 뭐 우울증이든 불안증이든 강박이든. 그렇다 그러면 정신과 진료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뭐 이런 거 대인관계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데 버겁다. 예.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소한 트러블이 자꾸 생긴다. 라고 하실 때는 상담이 더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의미냐면 질병이냐 아니면은 건강 예방이냐 우리가 건강 관리냐 이 측면에 있겠죠. 그러니까 질병이라면 당연히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서의 여러 가지 관리의 측면이라면 그럼 건강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겁니다. 좀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 앞으로 제 병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이라 지금 아마 몇 개월 내에 조금 답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저도 좀 이렇게 많이 답답한 상황이라 뭔가 이렇게 딱 원하시는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진 진료를 거의 못 받아요. 예. 왜냐면은 기존의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진료 시간을 더 축소해 가지고는 의사들은 이제 약물 중심으로 빨리빨리 치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더 많은 초진을 받아라."라는 쪽으로 바뀐다면 저도 이제 진료 시간을 그러니까 개인당 진료 시간을 줄이고 예 초진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바뀌어야겠죠.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할까요? 한 두 개만 더 쪼끔 더 해도 되나요, 질문? 아 네.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분까지만 할게요. 레이디 제이 왈츠님께서는 가까웠던 사람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계속 슬퍼하는 것도 트라우마고 질병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애도입니다. 저희가 6개월까지는 정상이라고 봐요. 네. 어,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저의 그 애착 대상이었던 건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이제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 말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정서적으로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이거죠. 내가 가장 가까워하는 사람이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건다면,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 내가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슬픔이 돼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를 원할까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사람이든 반려견이든 반려동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누군가가 남아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응원하고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은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맞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으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그래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좀 일어서려고 할 때 위안이 되죠. 위안이 되죠. 위로가 되고. 저희 진료실에는 할머니가 쓰시는 향수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뿌릴 때도 있어요. 예. 여자용 향수지만 뭐 그래도 뭐 남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제가 만족스러우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견뎌내는 거죠. 베제크님 것도 보고 마무리할게요. 베제크님께서는 연말이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새해가 되면 달라질 거라 희망적이었는데 막상 새해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해가 늦게 뜨니까 늦잠을 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12월 31일과 1월 1일이 우리가 새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죠. 똑같은 삶이죠. 똑같은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천지가 개벽하거나 뭐 갑자기 뭐 하늘이 뭐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31일에서 1월 1일이 됐다 그래서 우리 외모가 확 바뀌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그 시점이라는 거를 정해놨을 따름이죠. 이게 왜 필요하냐를 생각해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기 위한 걸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흘러가면 때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비껴갔을 때 계속 그대로 가버릴 테니까요. 근데 적어도 1년이라는 단위를 두고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내가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삶의 영역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쪼개서 우리의 삶이 너무 딴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금 기준점을 잡으려고 붙잡는 게 이 새해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한 해가 지났지.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어. 그걸 좀 되돌아보고 다시금 한 해를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붙잡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정 부분 그 기준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면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월 1일은 그냥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베제크님께서 연말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서 라는 측면은 한편으로는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래도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시는 거고 우리의 삶이 계속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혹은 내가 살아내고 있다면 내가 설령 내 마음의 마음가짐이나 내가 느끼는 삶의 그 행복감 이런 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있어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 그런 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시간이 또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내가 피디님한테 항상 죄송하죠. 이렇게 항상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정신과 의사의 세상의 기로 다시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 그래도 마음 따뜻하게 시작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또 한 주를 열심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